그대들은 무엇이 가장 무서우시오? 젊었을 적엔 귀신, 돈, 사람, 이런 것들이 무서웠지만 나이가 든 지금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내가 나로서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 할머니는 내가 어릴 적 치매를 앓다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함께 살았었는데 어린 나이에 그 병의 무서움을 알게 되었어.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모시는 몇 년간 가족 전체가 힘들었어. 하지만 가장 괴로운 것은 치매에 걸린 할머니 본인이었어. 정신이 돌아오면 괴로워하던 할머니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한다오. 그런데 내가 그 나이에 가까워져 가니 죽음보다도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되었어. 무언가 깜빡할 때면 내가 혹시 하는 생각이 들곤 하오. 그대들은 어떠시오? 그러한 미래를 걱정해 본 적이 있어.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겠어. 할머니 손씨는 70대 초반으로 아들네와 함께 살고 있었어. 60대에 남편이 죽은 뒤 아들네 집으로 들어와 손자를 돌봐주고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를 위해 집안일도 도우며 살았어. 이제 손자는 중학생이 되어서 손씨가 돌봐줘야 할 일이 없었고 며느리 눈치는 좀 보며 살긴 하지만 그건 고부 사이가 함께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소? 늙어서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노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은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 할머니, 내 남색 바지 못 봤어? 그 네가 자주 입고 다니는 거 말이냐? 그거 어젯밤에 빨아서 널어놨는데. 아, 그걸 빨면 어떡해. 내가 빨지 말라고 했잖아. 그랬어? 할미가 못 들었네. 어떡하냐? 어제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아, 오늘 입을라 그랬는데. 지금 안 말랐을 텐데. 아, 됐어. 그냥 딴 거 입을게. 앞으론 내 건 물어보고 빨아. 알았다. 할미가 미안. 어머니, 주스 갈아야 하는데 당근이 안 보여요. 기다려봐라. 꺼내줄게. 온 식구가 바쁜 아침 시간. 여기저기서 손씨를 불러댔어. 빨래며 밥이며 모두 손씨가 도맡아 하기 때문에 정신없는 모두를 손씨가 일일이 챙겨야 했어. 회사 갈 준비, 학교 갈 준비로 정신이 없었어. 모두가 나가자 집안이 고요해졌어. 어질러진 집을 청소하려고 손씨가 몸을 일으키자 출근한다며 5분 전에 나간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 엄마, 차키를 두고 내려왔네.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돼서 그러는데 차키 좀 갖다 줄 수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아들이 회사에 늦을까 급한 마음에 허겁지겁 신발을 신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어. 엘리베이터도 한참 기다려서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어. 전화를 받은 지 7분, 8분이 되어서야 겨우 내려간 지하주차장. 왜 이렇게 늦었어요? 엘리베이터가 30층까지 올라갔다 오잖냐. 얼른 키 주세요. 그래. 손씨가 차키를 건네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키가 없었어. 빈손으로 어리둥절한 손씨를 보곤 아들이 짜증을 냈어. 저 늦어요. 얼른 가야 돼요. 애비야, 어떡하냐. 키를 두고 온 것 같다. 무슨 말이에요? 키 가지고 오라니까 몸만 내려오셨어요. 손씨도 스스로가 황당했어. 전화를 끊자마자 차키도 챙기지 않은 채로 신발을 신고 황급히 나온 것이었어. 아들은 화를 눌러 참는 듯 보였어. 내 정신 좀 봐라. 지금 후딱 다시 갔다 올게. 됐어요. 진짜 늦어요. 내가 갈 테니까 냅두세요. 엘리베이터 기다릴 시간도 부족했던 아들은 서둘러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 그 뒤에서 손씨는 머리를 쥐고 있었어. 평소에도 자주 깜빡깜빡 하는 편이었으나 오늘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안 그래도 바쁜 아들이 자신 때문에 더 늦게 됐어.
아들이 직접 올라가서 키를 가져왔다면 10분은 빨리 출발했을 텐데 하고 자책했다오. 무릎이 아픈 손씨는 계단으로 가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자 아들은 이미 가고 없는 상태였어. 아이고, 망할 놈의 정신머리. 사실 나이 들면서 이 정도 건망증은 특별한 일도 아니었어. 무언가 꺼내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왜 열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서 다시 닫는 건 하루에도 한두 번씩은 있는 일이었고 똑같은 질문을 5분 후에 다시 하는 일, 전화를 걸어놓고 할 말이 기억나지 않아 아들에게 타박을 들은 일도 늘상 있는 일이었어. 할머니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식사를 하던 도중 손주가 물었어. 어린 손자가 봤을 땐 할머니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나 보. 나이 먹으면 다 할미처럼 깜빡깜빡 하는 거야. 그래도 할머니 정도면 조금 심한 것 같은데.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의 말에 싱거운 농담을 들었다는 듯이 피식 웃었다오. 너도 나이 들어봐라. 어머니, 좀 나가서 친구분들도 만나고 그러세요. 그래야 뇌가 안 늙는데요. 그래요, 엄마. 머리를 자꾸 써야 건망증이 안 오죠. 알았다. 나도 요즘 신경 쓰려고 한다. 걱정 마라. 말을 할 때도 얼른 단어가 기억나지 않고 입가를 맴돌기만 했고 크고 작게 깜빡하는 경우가 잦다 보니 스스로도 답답하고 걱정이 됐어. 물론 좀 더 젊었을 때도 건망증이 있는 편이었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조금 신경 써야겠다고는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손씨는 마트를 다녀오던 길이었어. 현관문 앞에 섰는데 도무지 비밀번호가 기억나질 않았어. 당연스레 손가락을 숫자 위에 올렸지만 누를 수가 없었다오. 수백 번은 넘게 눌렀던 번호가 새삼스레 기억이 나질 않는 것에 손씨는 당황했어. 머릿속에 있던 비밀번호를 그 부분만 누군가 지우개로 지운 듯 했어. 한숨을 쉬고 휴대폰을 꺼내려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이면 휴대폰도 집에 두고 나온 듯 했어. 한참을 현관문 앞에 서 있다가 쪼그려 앉아도 있어 봤다가 아차 싶었어. 이렇게 기다려봤자 가족들 모두 늦게 귀가하기 때문에 몇 시간은 좋게 있어야 했어. 하는 수 없이 손씨는 관리 사무실까지 내려갔어. 아들에게 연락하기 위해 전화 한 통만 쓰자고 부탁했는데 막상 수화기를 손에 쥐니 이번에는 아들 전화번호가 새까맣게 기억이 안 나는 것 아니겠어?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어. 아들, 며느리, 손자 전화번호는 당연히 외우고 있었는데 비밀번호와 함께 지워졌는가 보. 한참을 머뭇거리며 버튼을 누르지 못하자 직원이 도리어 물었어. 몇 동 몇 호 거주하시죠? 1201동 102호예요. 어디에 사는지는 기억이 났으니 천만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자주 뵈서 아는 분이니까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등록되어 있던 세대주 전화번호를 찾아주었어. 전화를 받은 아들은 당황한 듯 몇 초간 말이 없었어. 자신도 황당했는데 아들도 오죽했을까 싶었다오. 아들에게 비밀번호를 듣고는 이 말을 치고 싶었어. 손씨는 어떻게 내가 이 번호를 까먹었을까 의아했어. 그래도 혹시 몰라 또 까먹을까 싶어서 종이에 적어갔어. 외출한 지 한참 만에야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손씨는 지친 몸을 끌고 장바구니를 식탁에 올려두었어. 아이고, 고되다. 머리 때문에 몸도 고생하네. 그리곤 장본 음식들을 정리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어. 응? 손씨는 무언가 이상한 걸 느꼈어. 당근, 시금치, 두부, 우유, 돼지고기, 단무지. 오늘 장을 봐온 음식들이었어. 그런데 대부분 이미 냉장고에 들어있는 상태였어.
아, 내 정신 좀 봐. 손 씨는 순간 깨달음이 온 듯한 표정으로 무릎을 탁 쳤어. 지금 생각해보니 장볼 목록을 손수 적어서 바로 어제 마트에 다녀왔던 것이었어. 자꾸 깜빡깜빡한다 했더니 이렇게 요즘처럼 정신머리가 없었던 때는 처음인 듯 했어. 식탁 의자에 앉아 허탈한 표정을 지었어. 내가 진짜 노망이 났나 보다. 참나. 손자의 말도 있었고 요즘 건망증이 심해진 것 같아서 외출도 자주 하고 친구도 만나서 내 활동인지 뭔지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오. 하지만 영 나아지질 않고 더 나빠진 것 같으니 기분이 울적했어. 나이가 들긴 들었는지 참 세월이 무상하다 싶었어. 젊었을 적엔 기억력 좋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몸은 늙었어도 정신은 아직도 그때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다오. 하지만 시간이 흐르는데 노화를 어찌 막겠어. 손 씨는 이러다가 치매가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자 소름이 끼쳐 팔을 문질렀어. 그런 일만은 죽어도 없어야 했다오. 손 씨는 저녁이 되어 식구들이 집에 왔을 때 봤던 장을 또 봐왔다는 이야기는 차마하지 못했어. 오늘 손 씨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일을 며느리도 알고 있는지 저녁 식사 자리에 그 이야기가 화두에 올랐어. 어머니, 오늘 고생하셨다면서요? 응, 그러게나 말이다. 비밀번호가 너무 길죠. 이따가 제가 내 자리로 바꿀게요. 아니다. 됐다. 기억난다. 손 씨가 멋쩍은 미소를 지었어. 손자도 할머니인 손 씨를 힐끗 쳐다보았고 다들 손 씨의 눈치를 보고 있는 듯했어. 다음 날 주말 아침 아들이 손 씨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 엄마, 이참에 병원에 한번 다녀와 보는 거 어때요? 뭐? 병원에 가라고? 네. 그냥 건강검진 같은 거 한다고 생각하시고. 말을 에둘러 하긴 했지만 치매 검사를 한번 해보라는 말이었어. 손 씨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 그것 좀 깜빡했다고 애미한테 노망 났냐고 그러는 거냐? 그러자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어. 노망 났다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예방 차원에서 한번 가보라는 거죠. 됐다. 나 멀쩡하다. 젊은 사람도 비밀번호는 헷갈릴 수 있잖냐? 그렇긴 하지만 엄마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손 씨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 가족들 눈에는 손 씨가 치매 증상이 있다고 여겨지나 싶었어. 건망증은 이전부터 있었고 좀 심해졌다고 해서 치매 검사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 치매가 아닐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은 했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지 않소. 정말로 자신의 뇌에 문제가 생긴 것이면 어쩌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들었다오. 내가 너희 얼굴이라도 못 알아보걸랑. 그때 가서 병원 가라고 해라. 손 씨는 퉁명스럽게 이야기하고 돌아섰어. 아들도 차마 강력하게 손 씨를 붙들진 못했어. 손 씨는 그렇게 돌아섰지만 방 안에서 홀로 앉아 고민했어. 이 정도로도 치매 증상으로 볼 수 있을까 싶었어. 손 씨가 아는 치매는 집도 못 찾아오고 자식 얼굴도 못 알아보는 병이었으니 말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아들 부부도 그렇고 손자도 그렇고 다들 회사며 학원이며 바쁘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다 같이 하는 일은 적었어. 그러다 모처럼 만에 넷이 모여 저녁을 먹게 되었어. 맛있는 거 많이 하셨네요. 오랜만에 다들 일찍 들어온다니까. 어머, 애아빠가 좋아하는 홍어무침이네요. 그래, 너도 많이 먹어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식사를 했어. 엄마, 홍어무침 한 접시 더 주세요. 아들이 빈 접시를 들며 손 씨에게 말했어. 그래? 입맛에 맞니? 네 아버지도 홍어무침 참 좋아하시는데. 그러셨어요?
손 씨는 접시에 홍어 무침을 새로 덜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근데 네 아버지는 언제 들어오신다든? 홍어 무침이면 사족을 못 쓰는데 좀 남겨놔야지. 이러다 우리끼리 다 먹겠다. 그러면 그 양반은 꼭 애처럼 삐쳐요. 손 씨가 웃으며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았어. 왜들 안 먹니? 배불러? 누구 하나 젓가락을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고 식탁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어. 홍어 무침 더 달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손 씨가 기억을 다시 더듬기 시작했어. 다른 걸 달라고 했는데 또 자신이 깜빡했나 싶었어. 국을 더 달라고 했나? 손 씨가 아들의 국그릇을 들며 어정쩡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 엄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국 더 달라고 했냐고? 아니요. 그 전에요. 손 씨는 아들이 도무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 홍어무침 아버지 남겨드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자 손 씨가 화들짝 놀랐어. 뭐, 내가 돌아가신 네 아버지한테 홍어 무침을 왜 남겨?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애미가 깜빡깜빡한다고 놀리니? 손 씨가 되려 인상을 쓰자 손자가 손 씨에게 다급하게 물었어. 할머니, 지금 10초 안에 동물 종류 10가지 말해봐. 뭐, 지금 빨리 말해봐. 정신없이 다그치는 소리에 손 씨가 얼떨결에 동물 이름 몇 개를 더듬더듬 말했어. 토끼, 강아지, 사슴? 뭐 하는 거냐? 이거 안 되면 치매라던데. 손자의 말에 손 씨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 의자가 요란하게 바닥을 끌었어. 네가 할미를 놀려? 니네도 똑같다. 손 씨가 버럭 화를 내고 부엌을 나와버렸어. 아무도 손 씨를 뒤쫓지 않았다오. 그 뒤부터 손 씨는 무언가를 까먹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고 우울증 증세도 보였어.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했고 어느 때는 손 씨답지 않게 짜증을 부리기도 했어. 나이 들면 다 그런 것이라며 웃어넘긴 것이 채 2달이 안 된 듯한데 그 짧은 사이에 손 씨의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인지 어째서인지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감정처럼 손 씨의 인지능력 또한 오르락 내리락하기 시작했어. 가족들도 그런 손 씨 못지않게 저기압이었어. 그저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일도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지켜보게 되었고 그것에 손 씨는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아 악순환이 반복되었다오. 그러다 모두가 놀란 사건이 있었어. 아들 부부가 야근을 하고 늦게 집으로 돌아온 날. 신발장 문은 모두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있던 신발들은 전부 나와서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오. 그리고 그 옆에서 손 씨가 쪼그려 앉아서 물티슈로 신발들을 닦고 있었어. 엄마, 뭐 하세요? 보면 모르냐? 신발 닦는다. 이 밤중에 왜 그러고 계시는데요? 네 마누라가 오늘 내로 이것들 전부 다 닦아 놓으라고 시켰다. 아들이 며느리를 휙 돌아보았어.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땡그랗게 뜬 채로 서 있었어. 네? 제가요? 어머니, 제가 언제요? 저거 거짓말 하는 거 봐라. 낮에 전화해서 분명히 그랬잖냐. 안 그러면 쫓아낸다고. 당신 정말이야? 그럴 리가 있어? 오늘 어머니한테 전화한 적도 없어. 그러자 손 씨가 들고 있던 신발을 며느리에게 획 집어 던졌어. 나를 노망난 노인 취급하더니 아들하고 나를 이간질까지 하려 하냐. 며느리는 이제 눈물을 글썽거렸어. 엄마가 뭘 오해하셨겠죠. 애엄마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손 씨는 너무 답답했어. 네가 마누라 편드냐? 전화한 적이 없다니? 오늘 분명히 전화해서 그렇게 말했다. 손 씨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아들에게 들이밀었어. 이것 봐라. 이것 봐. 여기
여기 보면 점점 말소리가 줄었어. 분명히 통화 목록에 며느리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통화한 기록이 텅 비어 있었어. 뭘 보라는 거예요? 오늘 아무랑도 통화 안 하셨네. 그럴 리가 없다. 오늘 나한테 하루 종일 전화해서 찬장에 있는 그릇도 싹 닦아 놓으라고 그랬는데 손 씨는 말을 이어가면서도 스스로 혼란스러워 보였어. 네가 치운 거 아니냐? 손 씨가 며느리를 보며 말하자 며느리가 울며 대답했어. 그만하세요. 어머니. 제가 왜 그런 말을 해요? 저 아침 일찍 나가서 지금 들어왔는데 언제 그걸 치워요? 엄마, 이제 정말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난 진짜 아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왜 자꾸 없는 얘기를 하세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일로 아들과 다툼이 있었던 손 씨였어. 손 씨는 손에 물티슈를 꼭 쥐고 눈을 부릅떴어. 눈이라도 깜빡했다간 눈물이 후두두 떨어질 것 같았어. 세상이 손 씨를 속이고 있는 듯했어.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골탕 먹이고 있거나 아니면 손 씨가 스스로에게 속고 있거나. 내가 내일 병원에 가봐야겠다. 다른 때 같았으면 그럴 리가 없다. 너희 잘못이다. 화를 냈을 텐데. 손 씨는 이것이 더 이상 화내고 떼쓴다고 될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어. 시간이 흐를수록 손 씨의 일상에 작은 구멍이 하나씩 뚫리고 있는 듯한 위화감이 들기 시작했다오. 아들과 며느리도 침통해하며 그러자 대답하였어. 그렇게 검사를 받은 손 씨는 치매 진단을 받았어. 손 씨에게는 그 말이 암 선고보다 무서운 것이었어. 너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은 듯했어. 중증 치매는 아니기에 집에서 약 먹으며 관리하면 된다는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머릿속이 복잡했어. 손 씨는 그날부터 우울 증상이 더욱 심해졌고 심지어 외출도 하지 않았어. 아들과 며느리는 이렇게 있으면 좋아질 수 없다며 손 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오. 손 씨는 비교적 정신이 또렷했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늘어갔어.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손 씨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정신까지 마모되어 갔다오. 이러다 정말 너네도 못 알아보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럴 리가 있어요. 걱정 마세요. 너무 무섭다. 저희가 있잖아요. 금방 좋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는 손 씨를 위로했어. 그래도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어서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손 씨는 어느 날 밤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 저러다 무슨 일 나는 거 아닌가 싶어. 무슨 일? 아니, 요즘 정환이도 심란한지 공부도 잘 안 된다 그러고. 주변에서도 치매에 관해서 무서운 얘기 많이 해. 무서운 얘기? 무슨 무서운 얘기? 아니, 어머니가 기억 안 나실 때 우리 정환이 못 알아보시고 실수하실 수도 있잖아. 엄마가 애 해코지 할까봐 그래. 해코지라는 말은 좀 그렇고. 말이 되니? 안 될 건 또 뭐야? 아들과 며느리의 언성이 높아지자 손 씨는 조용히 뒤돌아섰어. 비참한 마음이 눈물이 되어 흘렀어. 며느리의 말이 야속하긴 하지만 전혀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었어. 손 씨 스스로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긴 했으니 말이요. 그런데도 괜찮아질 거라며 자신을 위로해주던 며느리의 속마음을 듣게 된 듯 했어. 아무렴 자신이 손주한테 나쁜 일을 할까. 하지만 그런 일을 내 뜻대로 막을 수 있다면 치매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요. 며느리와 아들은 그 일로 더 이상 싸우지 않는 듯 보였지만 손 씨는 그날 이후로 불안 증세에 잠도 잘 못 들게 되었어. 잠을 제대로 못 자니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증세는 더욱 심해졌으며 면역이 떨어지니 설상가상으로 손 씨의 건강도 나빠졌어.
수시로 기침을 하는 것이 심상치 않아 보였다오. 그런 손씨를 아들이 병원에 다시 모시고 갔어. 가벼운 폐렴 증상이 있었고 처음 검사했을 당시엔 치매 증상이 심하지 않았는데 2달 만에 손씨는 중증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어. 결과에 손씨도 아들도 할 말을 잃었어. 치매라는 게 걸린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병도 아닌 줄 알고 있었기에 고쳐지지는 않아도 천천히 진행될 줄 알았어. 그래도 치료를 받으면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을 줄 알았단 말이요. 하지만 손씨의 상태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듯 급격하게 나빠졌어. 그때부터 손씨는 괜찮기도 했다가 나쁘기도 했다가를 반복했어. 가끔씩 불이 깜빡이는 것처럼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손씨는 무척 괴로워했다오. 기억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하게 되었어. 보통 사람들도 잊을 수 있는 일도 단 하나라도 잊기 싫었어. 그래서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 하루에 있었던 일을 빼곡히 적었고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도 꽤나 상세하게 썼다오. 그러던 어느 날 잠에서 깬 손씨는 습관처럼 일기장을 뒤적거렸어.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 적혀 있는 날짜는 그저께였어. 어라, 어제는 내가 뭘 하다 잤더라. 아무것도 안 적었네. 이상했어. 어젯밤 저녁 식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온 뒤에 잠이 들었는데 매일같이 쓰던 일기를 깜빡하고 잠이 든 듯했어. 그런데 거실로 나오자 아들과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 니들은 출근 안 했니? 오늘 토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고 있어? 숫자 10을 가리키고 있는 시계를 보며 놀라서 묻자 며느리가 대답했어. 어머니, 어제 일 기억 안 나세요? 안 좋은 예감이 뇌리를 스쳤어. 어젯밤에 어머니가 사라지셔서 경찰까지 출동했었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어. 올 것이 왔구나. 지난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 손씨는 말없이 홀로 집 밖을 나섰어. 아들 부부는 깊이 잠들어 있어 아무도 손씨가 나가는 것을 알지 못했다오. 손씨가 나간 지 1시간쯤 흘렀을까. 할머니 방문을 열어본 손자가 엄마 아빠를 흔들어 깨웠어. 엄마, 할머니가 안 계시는데요? 깜짝 놀란 아들 부부가 현관으로 달려가서 확인하자 손씨의 신발이 있었어. 다행이다 싶어 온 집을 뒤졌지만 손씨는 보이지 않았어. 그제서야 손씨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집 밖으로 나간 것을 알게 되었어. 너는 얼른 들어가서 자고 있어. 엄마 아빠 할머니 찾으러 갔다 올게. 나도 같이 가. 내일 학교 가야지. 얼른 자. 아들과 며느리는 혼비백산에서 동네를 뒤지고 다녔어. 주변부터 다시 좀 찾아주세요. 저희도 대로변에 나가볼게요. 경찰에 신고해서 아파트 CCTV도 확인하고 주변에 순찰을 돌았어. 아직 쌀쌀한 날씨에 맨발로 어딜 헤매고 있는지. 손씨가 발견된 것은 20분쯤 뒤였고 그녀는 버스정류장에 홀로 앉아 있었어. 얇은 잠옷만 걸친 채로 덜덜 떨고 있었다오.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시간이 늦어서 네 아버지 기다리시니까 집에 가야지. 밥 차려 드려야지. 배고프다고 난리치시겠다. 손씨의 말에 아들의 표정이 무너졌어.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손씨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 손씨는 집에 오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방으로 가 평온하게 잠을 청했다오. 속이 문드러지는 것은 아들과 며느리였어. 이렇게는 어머니 집에서 못 돌봐드려. 며느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
아들은 깊은 고뇌에 빠졌어. 오늘은 불행 중 다행으로 손 씨의 신변에 문제가 없었지만 다음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어. 정환이도 이제 고등학교 가야 하는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지내?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해. 며느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다만 상황이 나머지 가족이 감당할 수 없도록 흘러가고 있을 뿐이었어. 어젯밤 이야기를 들은 손 씨는 넋이 나간 듯했어. 자신의 발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는데 여태 몰랐던 생채기들로 가득했어. 그제서야 발바닥에 통증이 밀려왔어. 이 발로 한참 동안 길거리를 헤매고 다녔으니 발이 성했을 리가 없었어. 약도 꼬박꼬박 먹었다. 알아요. 근데 내가 왜 이러니? 나는 기억이 안 나. 엄마, 이제는 제대로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손 씨의 표정이 무척 괴로워 보였고 입원을 권유하는 아들의 표정 또한 그보다 못하지 않았어. 정말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일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현관문 잠금 장치를 바꾸면? 아니면 내 방문을 밖에서 잠그면? 그것도 아니면 나를 묶으면? 손 씨의 헛된 망상을 알기라도 한 듯 며느리가 말했어. 어제 정환이도 한숨도 못 자고 오늘 겨우 학교에 갔어요. 곧 중간고사도 보는데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가족들도 정상 생활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입원해서 집중치료 같은 것도 받으셔야 하고. 너 지금 또 대꾸를 하려는 아들의 말을 손 씨가 잘랐어. 안다. 무슨 말 하는지.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입을 닫았어. 내 걱정돼서 하는 소린 거 다 아니까 그만해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른 방법이 없을까 머리를 굴리던 손 씨가 언제 그랬냐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 정환이 엄마 말이 맞다. 내가 진작에 그렇게 하자고 먼저 얘기했어야 됐는데 너희가 괜한 근심을 하도록 만들었구나. 엄마, 입원해서 치료해서 조금 나아져서 와야지. 새벽에 제가 좀 찾아봤어요. 어머니 절대 이상한 곳 안 보내요. 그런 걱정 안 한다. 어련히 너희가 알아서 좋은 곳에 입원시켜주지 않겠냐. 며느리의 마음도 편치 않아 보였기에 손 씨는 애써 웃음 지었어. 최대한 빨리 들어가련다. 이렇게는 나도 불안해서 못 살겠다. 뜨거운 숨이 울컥울컥 올라왔지만 손 씨는 꾹 눌러 삼켰어. 여기서 울면 아들과 며느리 마음의 못을 박는 일임을 알고 있었어. 준비 다 되면 말해줘라 하고 나는 짐 좀 싸놔야겠다. 가볍게 말하며 손 씨가 방으로 들어갔어. 거실엔 정적이 흘렀어.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손 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오. 폐렴도 있었고 생각보다 치매 증상이 좋지 않았기에 입원은 빠르게 진행되었어. 이것이 불과 몇 달이 안 된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이었어. 손 씨도 나머지 가족들도 꿈이라도 꾸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 그렇게 정정했던 손 씨가 하루아침에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되어 있었어. 그런데 상태가 호전되기를 바라며 힘든 결정을 했지만 입원 치료가 시작되자 폐렴 때문인지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인지 손 씨의 병세는 빠르게 나빠졌어. 치매 초기에는 오히려 먹성이 평소보다 좋았었지만 약물 때문일까 밥을 넘기기 힘들어했고 자연스럽게 살도 빠지고 기운이 없어 누워있는 때가 많아졌어. 아들은 손 씨를 가끔 찾아왔는데 하루가 다르게 안 좋아지는 손 씨를 보자 이번 결정을 한 자신을 탓하게 되었어. 괜히 내가 엄마를 여기에 모시고 와서 그래도 건강하셨는데
그게 왜 당신 탓이야?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렇지. 하지만 이제 와서 퇴원시키기엔 입원할 때보다 훨씬 상태가 좋지 않았어. 그리고 건강도 건강이지만 손 씨의 정신도 밝을 때 어두울 때를 반복했어. 어떤 날에는 아들이며 며느리, 손자도 못 알아보는 일도 생겼어. 손 씨가 그동안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었어. 엄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응, 괜찮아. 식사는요? 잘 먹고 있어. 네 걱정이나 해라. 요즘 바빠서 자주 못 왔어요. 괜찮다. 일이 먼저지. 모처럼 만에 손 씨의 상태가 좋아 보였어. 요즘 좀 어떠세요? 글쎄, 잘 모르겠다. 머릿속에 작은 전구가 들어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고장이 나서 자꾸만 깜빡 꺼졌다 켜졌다 해. 속 시원하게 탁 하고 불을 켜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켜지는지를 모르겠다. 아들의 가슴이 먹먹해졌어. 얼른 나으셔야죠. 그래야지. 내가 없으니 빨래는 누가 하고 밥은 누가 해주냐. 정환이 엄마가 고생이 많겠어. 별 걱정을 다 하세요. 그래, 야무지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그래도 우리 아들이 불이 켜진 날 와서 다행이네. 이렇게 얘기하니 좋다.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에도 아들의 마음이 무너졌어. 나는 이제 좀 자야 할 것 같다. 얼른 들어가서 저녁밥 먹어. 어머니가 잠들자 아들은 그제서야 눈물을 흘렸어. 처음 치매가 의심이 갔을 때도,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어.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 건데, 두면 알아서 낫는 병이 아니었는데, 어머니는 영원히 그대로 계실 줄 알았다오. 아들은 잠든 어머니 옆에 놓여있던 공책을 들어보았어. 매일 열심히 쓰시던 일기장이었어. 요즘엔 연필 잡을 힘도 없어 보이셨는데 이 공책만은 꼭 끼고 계셨어.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입원 전에는 대부분 집에만 계셨고 입원 후에도 돌아다니질 못하셨기에 내용은 단조로웠어. 아침에 뭘 먹었다. 점심에 뭘 먹었다. 오늘은 누구와 통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주로 있었어. 몇 장을 더 넘겨보자. 공책 중간부터는 더 이상 일기가 적히지 않았어. 계속 페이지를 넘기고 넘겨보다가 일기장 끝까지 넘겼을 때는 아들의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 아들 이름은 김연보. 며느리 이름은 서희선. 손자 이름은 김정환. 잊지 말자. 절대 까먹지 말자. 아들 이름은 김연보. 수십 장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것은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의 이름뿐이었어. 나중에는 아들, 며느리, 손자 이름, 총 9글자만 공책을 가득 채웠어. 그 이름들을 기억하고자 어머니가 얼마나 치열하게 기록했을지 떠올렸어. 아들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그 두려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오. 아들은 잠든 손 씨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다 일어났어.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손 씨는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오. 아들은 하얀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린 어머니 대신 헤어진 일기장을 끌어안고 울었어. 여러분들은 음주를 즐기는 편이신가요? 전혀 술을 드시지 않는 분도 계실 테고,
또 하루도 빠짐없이 음주를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죠. 저도 주변을 보면 저녁상에 반주가 함께 하는 일이 일상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즐기는 데서 끝나면 좋지만 이게 지나치게 되면 내가 술을 먹는지 술이 나를 먹는지 모를 지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시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정까지 파탄을 내기도 하죠. 암보다도 고치기 힘든 것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까이엔 이런 일이 없는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당탕탕 하는 소리에 할머니 장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깜짝 놀라기는커녕 늘상 있는 일인 듯 짧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리 안 나와. 이 여편네가 잠이나 처자고 있어. 거실로 나간 장 씨는 난장판이 된 바닥을 한번 보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3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 오늘도 어김없이 남편은 만취 상태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내가 거지 새끼도 아니고 안주 하나 없이 술 먹는데 마누라란 여자는 잠이 오냐? 냉장고에서 꺼내 먹어요. 뭐? 그럼 할망구는 집구석에서 하는 일이 뭐야? 또 이 새벽에 왜 소란을 피워요? 소란? 지금 내가 늙어서 돈 못 벌어온다고 무시하는 거지? 누가 무시를 했다고 그래요? 얼른 들어가서 자요. 또다시 시작되는 주사에 장 씨가 말리자 남편은 자신을 무시한다며 술상을 발로 차며 씩씩댔습니다. 빈 소주병과 술잔만 올려져 있던 양은 밥상이 요란하게 달그락댔습니다. 이 여편네야. 내가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어도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너희들 먹여 살렸어. 동네 사람들 다 깨겠어요. 내가 벌어온 돈 니네가 다 써버렸잖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잠이나 처자고 말이야. 내가 벌어온 돈을 지들이 다 써놓고. 눈이 풀려 고장난 테이프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장 씨의 남편. 평생 벌어온 돈을 장 씨와 아들이 다 썼다는 말을 듣자 장 씨는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괜히 자극하면 장 씨만 고생할 것을 알지만 술만 마시면 하는 저 헛소리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평생 돈을 벌어다 줘요? 당신이 집에 돈 한 푼 안 가져온 지 30년이 넘었어요. 나 혼자 벌어서 당신 먹여 살리고 장수 대학 보내고 장가 보냈잖아요. 이 여편네가 정신을 못 차리고 남편 무서운 줄 모르고 대들어. 또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벌떡 일어나 당장이라도 때릴 듯 팔을 치켜 올리는 남편의 모습에 장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남편은 제 몸도 못 가누고 휘청거렸습니다. 안 되겠다. 장수 그놈 새끼도 불러서 둘이 단단히 정신교육을 시켜야지. 더듬더듬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결혼해서 따로 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는 남편. 아직도 아들이 자신이 괴롭히던 어린아이인 줄 아는 것인지 그런 남편을 장 씨가 뜯어말렸습니다. 지금 새벽 3시예요. 어디다 전화를 거는 거예요? 새벽 3시든 4시든 당장 튀어오라 그래. 술 좀 곱게 마셔요. 네가 그러니까 아들 새끼도 그 모양 아니야. 장가 갔다고 코빼기도 안 비추고 말이야. 아주 싸가지가 없어. 둘이 쌍으로 똑같아. 끝까지 전화를 걸려는 통에 장 씨가 팔을 붙잡고 늘어지자 남편은 팔을 크게 휘둘렀습니다. 억세게 맞은 장 씨가 짧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넘어져 있는 장 씨에게 휘청거리며 발길질을 했습니다. 평생을 너희 때문에 희생한 가장을 존경할 줄을 몰라. 장 씨는 쏟아지는 발길질을 허우적거리며 막아보려 했지만
아무리 취했어도 장 씨가 남성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는 이 모든 일이 꿈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얼룩덜룩 멍든 장 씨의 얼굴을 본 남편이 용서를 빈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네. 그놈의 술이 또 술 핑계야. 정말 기억이 안 나. 내가 다시는 술을 마시면 사람 새끼가 아니라 개새끼야. 그 소리도 100번, 아니 1000번은 넘게 들었어요. 40년 동안 들었으니까. 정말이야. 집에 있는 술 다 갖다 버리고 정신 차릴게, 여보. 나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동네 창피해서 얼굴도 들고 다닐 수가 없고. 새벽에 난리통을 이웃 주민은 모두 들었을 것이 분명했고, 그게 아니더라도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이 꼴로 마트라도 다녀오면 온갖 소문이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잘못했네. 어제 그 남자는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어제는 때리다 지쳐 잠든 남편을 보며 저 인간을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 다짐했었지만, 날이 밝아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는 남편을 보며 장 씨는 또다시 마음이 약해지는 자신에게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그가 항상 장 씨에게 손찌검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신세한탄을 하다가 가끔 난폭해질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놈의 술을 매일 마시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까? 그래서 오늘은 조용히 넘어갈까 늘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장 씨의 남편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자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장 씨도 애초에 그와 결혼하지도 않았겠죠. 어떻게 미래를 알고 옳은 선택만 할 수 있겠습니까? 장 씨는 20대 꽃다운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장 씨의 남편은 홀아버지 밑에서 가난하게 컸고 머리가 다 크기도 전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장 씨와 만났을 때의 남편은 도끼가 있었죠. 그런 그를 보며 처자식은 굶기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고학력자는 아니었지만 손기술이 있어 먹고 살 걱정은 없어 보였고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도 꽤 되었죠. 그렇게 장 씨는 남편과 결혼했고 1년 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았습니다. 장 씨의 인생은 순탄히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남편은 술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가끔씩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일주일에 한두 번 술자리를 갖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이 3-4번이 되고 집에서도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더니 결국엔 일주일 내내 술 없인 살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술에 취해 있어 일을 나가는 날보다 나가지 않는 날이 많게 되었죠. 그러면 늘 만취가 되어 똑같은 레파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너희를 먹여 살리느라 내 청춘 다 바쳤다. 그런데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너희가 다 써버렸잖냐? 신세한탄은 장 씨나 아들을 탓하는 것으로 끝이 나곤 했죠. 장 씨는 남편이 술을 마시면 그의 속마음을 엿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속상해서 우는 날도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오히려 행복한 것이었죠. 그러다 얼마 안가 술 좀 끊으라며 잔소리하는 장 씨에게 손을 올렸고 필름이 끊긴 남편은 다음날 기억이 안 난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요즘에 힘들어서 집에 와서 힘들다 어쩐다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술 한 잔 두 잔 기울였더니 정말 미안해. 충격에 빠졌던 장 씨도 한편으로는 바깥일 하는 남편을 알아주지 못해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남편이 너무나 괴로워하기에 용서를 해주었는데 그것이 2번, 3번 반복이 되자 단순한 실수가 아님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죠.
아들도 장 씨와 함께 남편의 화풀이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면 아들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오셨는데 이놈 자식은 나와보지도 않냐? 맞기도 많이 맞았고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증오도 깊어졌죠. 하지만 남편도 술을 마시지 않은 낮 동안은 대체로 멀쩡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장 씨와 아들이 타일러도 보고 윽박도 질러보고 술을 끊을 수 있게끔 물심양면 도와보기도 했습니다. 본인도 술을 끊고 싶다며 괴로워하기도 했지만 결국엔 가족들 모두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 먹고 행패만 부리면 그나마 양반이었습니다. 한 번 마시면 어찌나 많이 마시는지 살면서 그렇게 술을 많이 자주 마시는 사람은 들어본 적도 없었죠.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습니다. 만취해서 라면을 끓여 먹겠다고 가스불을 켜놓았는데 잠든 것도 아니고 부엌이 홀랑 타도록 모르고 앉아서 술만 마시고 있었죠. 다행히 일찍 하교한 아들이 발견해서 불을 껐기에 망정이지. 집도 잃고 사람도 잃을 뻔했습니다. 아들은 군대에 다녀온 뒤 바로 독립을 했고 세월이 흘러 가정도 꾸렸습니다. 아들은 남편에게서 벗어났지만 장 씨는 여전히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해야지, 헤어져 버려야지 생각하면서도 매번 남편의 눈물에 속아 넘어가 주었고 그런 장 씨를 아들은 무척 답답해했죠. 어느 날 장 씨는 목욕탕에 갔다가 동네 여자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봤어? 아까 등어리에 멍자국 있던데. 등에? 못 봤는데. 또 아저씨한테 얻어맞은 것 같아? 남편이 때린대? 어머, 너 그거 몰랐구나? 유명한 얘긴데. 가끔은 눈이 이렇게 시퍼래져서 돌아다닐 때도 있어. 그 정도면 갈라서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유가 있다는 소문도 있어. 저 언니가 바람이 났다고 그러더라고.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방금 전까지 함께 대화를 나누다 일어난 자신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소문의 근원을 알고 있었죠. 바로 장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안 그러더니 점점 의처증 증세가 생겼는데 종종 장 씨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망상하곤 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자주 하는 말이었고 아들에게도 전화해서 네 엄마가 두 집 살림한다며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통에 어이가 없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야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남들 눈에는 다르게 보였을 수도 있고 그저 남 일이라면 무엇이 사실이건 상관없이 안주거리로 씹어대길 좋아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나, 그 나이 먹고 무슨 짓이야? 그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마누라를 그렇게 패겠어? 때린 놈도 나쁜 놈이지만 맞을 짓을 하는 것도 문제야. 장 씨는 그 말에 참지 못하고 여자를 향해 수건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뭘 안다고 나불대는 거야? 맞을 짓은 바로 이런 짓거리를 맞을 짓이라고 하는 거지. 있지도 않은 일 가지고 계속 떠들고 다니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릴 테니까 조심해. 여자들은 화들짝 놀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 씨는 씩씩대며 목욕탕을 나왔습니다. 동네 창피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는데 사실 이 동네도 10년 전에 이사를 온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술 마시고 동네 사람들과 하도 싸우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 바람에 20년 넘게 살던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밖에서 큰 사고를 치진 않지만 알코올 중독 증상이 결코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 씨가 집으로 돌아가자 거실에서 또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전날 밤새 술 마시고 낮 동안 퍼질러 자더니
해가 지자 저렇게 또 술을 퍼부어대는 것이었습니다. 밥은 걸러도 술은 절대 거르지 않았죠. 왜 이렇게 쏘다니는 거야? 안주 좀 내와. 또 빈 술상에 술병과 잔만 올려져 있는 것을 본 장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도 술 안 마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거 한 잔만 먹고 말 거야. 출출하니까 뭐라도 좀 내오란 말이야. 한 잔만 먹는다는 그의 말과는 다르게 이미 빈 술병도 2병이나 보였습니다. 장씨는 낮에 먹다 남은 찌개를 데워 상에 올려놨습니다. 벌써 3병째 먹고 있는 것을 보니 술 먹지 말라는 소리는 씨알도 안 먹힐 것이고 더 긁었다가는 무엇이 날아올지 몰랐습니다. 근데 어딜 다녀오는 길이야? 목욕탕이요. 어느 목욕탕? 세탁소 옆에 있는 목욕탕이죠. 확실해?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는 것인지 어딜 다녀왔느냐고 재차 묻는 남편. 집에서 씻으면 되지. 왜 나가서 씻고 들어오는 거야? 너 또 그놈 만났지? 남편은 존재하지도 않는 그놈을 들먹거리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가 이 여편네 가만히 안 둔다고 했어, 안 했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는지? 기가 막혀 대답을 하지 않자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려 놔야 딴짓을 못하고 다니지. 장씨는 화들짝 놀라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술 취한 노인이 무슨 힘이 그렇게 센지 쾅쾅 발로 걷어차자 문이 당장이라도 부서질 듯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할망구가 어딜 도망가? 그러다 잠시간 조용하더니 찰캉찰캉 열쇠를 손잡이 구멍에 맞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씨가 문고리를 붙잡고 있었지만 문이 열리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구잡이로 두들겨대는 남편에게 속수무책으로 맞게 되었습니다. 장씨는 온몸을 관통하는 고통을 느끼다 옆에 보이는 리모컨으로 남편의 발가락을 있는 힘껏 찍어버렸습니다. 죽는다고 소리치며 뒹구는 남편을 두고 장씨는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달리 갈 곳이 생각나지 않아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험한 몰골을 하고 찾아온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란 것은 며느리였죠. 장씨는 괜히 이곳으로 왔다 싶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창피한 꼴을 보인 듯 했습니다. 장씨의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분개하며 남편에게 쫓아가려 하자 장씨와 며느리가 말렸습니다. 어쩌면 술에 취해 자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저 바람뿐이었습니다. 서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초인종도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 할망구,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어서 안 나와? 장씨가 두려움에 벌벌 떨었고 며느리도 토끼눈이 돼 있었습니다. 아들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장씨가 막았습니다. 안 된다. 너 나갔다가는 좋은 꼴 못 봐. 그럼 계속 저러게 놔둬요? 장씨의 남편은 손으로 두드리는 걸로도 모자라 문을 발로 차고 몸뚱이로 박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밤늦게 동네 사람들을 다 깨울까 싶어서 장씨와 아들은 하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뛰쳐들어와 장씨를 끌고 나가려 했죠. 이 할망구 이리 안 나와? 그 모습을 본 아들이 말리자 남편은 여기저기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며 아들을 마구 때려댔습니다. 참다 못한 아들이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놈 봐라. 이거 안 나? 이러다 애비 패겠다.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게 이골이 났던 아들이지만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반항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언뜻 보아도 남편이 아들을 힘으로 상대할 순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이 붙잡고 있던 남편의 팔을 내던져 버리자 남편이 볼썽사납게 나동그라졌습니다. 아구구, 천하에 불효자식이 다 있네. 아들놈이 하늘 같은 아버지를 벤다. 동네 사람들, 고래고래 소리지는 목소리에 굳이 부르지 않아도 동네 사람들은 이미 다 깨어있을 듯 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소란을 피우니 경찰이 출동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죠. 장 씨와 아들이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죄송합니다. 아들이 헛고생한 경찰과 이웃 주민들에게도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경찰이 돌아가자 아들은 아버지를 이끌고 장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네 엄마가 바람난 건 알고 있냐? 가는 내내 헛소리를 주절거리는 남편의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괜히 내가 너희 집으로 가서는 미안하다. 엄마가 왜 미안해? 때린 사람이 잘못이지. 뭐? 내가 괜히 때려?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을 봤나? 또다시 날뛰는 남편 때문에 아들이 길에다 차를 세웠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다 같이 죽자. 곽 차에 들이받자. 장 씨와 아들을 위협하다가 차도로 뛰어드는 신용을 하다가 자빠졌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아들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돼요. 구급차 한 대가 장 씨 가족 앞에 섰습니다.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뭐야? 이놈들 뭐야? 이거 안 놔? 구급차에서 건장한 청년들이 내리더니 아버지를 양쪽에서 붙잡아 차 뒤에 실었습니다. 장 씨도 그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은 이유는 사실 아들과 장 씨가 오래전부터 상의해왔던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마음이 약해져 실행하지는 못했었는데 오늘 남편의 모습을 보니 장 씨나 아들을 위해서도 남편 본인을 위해서도 이것이 최선일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성난소처럼 날뛰던 아버지가 저보다 더 건장한 청년들이 제압하자 순한 양이 된 듯한 모습에 짠하기도 했고 가족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다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을 저지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뒤에 실린 뒤에 장 씨와 아들이 옆에 타고 병원에 동행했습니다. 침울한 장 씨의 손을 잡으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게 아버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에요. 언제까지 저렇게 사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 나도 안다. 병원에 도착한 장 씨는 남편을 강제 입원시키는 절차에 동의하게 되었죠. 장 씨와 아들은 서류에 사인을 하면서도 과연 이게 맞는 걸까 갈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술을 안 마신 남편은 아주 정상적이었고 병원에 있는 동안은 술은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술을 끊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두고 집으로 돌아온 장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통화를 해보았고 술이 깬 남편이 아주 얌전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은 남편과는 통화하지는 않았고 며칠 뒤에 병원에 있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술만 안 먹으면 되잖아. 절대 죽어도 입에도 안 뗄 테니까 나 좀 나가게 해줘. 또 멀쩡한 목소리로 맹세했습니다. 40년 가까이 그 말에 속았지만 아직도 며칠 전에 맞은 곳이 욱신대고 있었습니다. 창순의 집까지 쫓아와서 행패 부린 거 기억 안 나요? 내가 미쳤었나 봐. 이놈의 술 때문에. 그러니까 이참에 거기서 술 끊고 나와요. 나보고 정신병원에 있으라는 거야. 어떻게 나를 병원에 쳐넣어버릴 수가 있어? 당신 치료 받아야 해요. 장 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하자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듣고 있기 괴로워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장씨라고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죠. 그날부터 매일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도 마음이 안 좋아서 병원에 연락해봤죠. 우리 남편한테 전화 좀 안 오게 할 수 없나요? 거기서도 그렇게 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전화 사용까지는 저희가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옳게! 어떻게 우리 오빠를 병원에 집어넣을 수 있어? 어쩔 수 없었어요. 해도 너무한다. 엄마 살아계셨으면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야. 장씨는 침묵했습니다. 옳게! 설마 오빠 말이 맞는 거야? 무슨 말이요? 바람났다고 그래서 나는 설마 했는데 그래서 오빠 정신병원에 넣어버린 거 아니냐고. 아들과 동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 듯 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장수 아빠는 거기서 술 끊고 나와야 해요. 남자가 술도 좀 마실 수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올케처럼 하는 여자가 어딨어? 겪어보지 않으셨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면 고모가 데리고 사시던가요. 뭐야? 지금 뭐라고 했어? 속에서 열불이 나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조언하는 것이 지긋지긋했습니다. 아들과도 통화를 해보니 남편이 아들에게도 전화해서 꺼내달라고 난리를 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씨는 이번에야말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남편도 병원 생활에 적응을 했는지 전화를 거는 횟수가 줄었고 장씨가 병원에 전화를 해보면 조용히 잘 생활하고 있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달고 살던 술을 하루아침에 끊게 되었으니 힘들었을 텐데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는 듯해서 마음이 놓였죠. 이대로 있으면 정말 알코올 중독이 치료될 듯해서 장씨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시간이 흘렀고 장씨는 남편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일상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여느 부부와 같은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밥은 먹었고? 점심은 먹었죠. 당신은? 여기야 시간 딱딱 맞춰서 밥 주지. 살도 좀 쪘어. 얼마 만에 이렇게 얘기해 보는지. 이제 술 안 먹고 싶어요? 이제 술이라면 떠올리기만 해도 싫어. 장씨는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진작의 심각성을 알고 치료를 받았다면 그 긴 세월 동안 남편도 자신도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도 되었습니다. 진작 좀 그렇게 끊어보지. 그러게나 말이야. 나도 후회돼. 처음엔 그냥 힘든 일을 마치고 한두 잔 먹는 게 좋았는데 나중에는 술을 마시면 모든 근심이 사라졌어. 어릴 때부터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런 낙이 필요했던 것 같아. 가족들을 낙으로 삼고 살았어야 했는데 내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살았어.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그동안 힘들었지? 장씨는 흘러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한테 손찌검한 것도 내가 평생 죄값 받으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그리고 창수 장가 갈 때도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이 평생 못난 꼴만 보였네. 내가 나가게 된다면 당신 고생시켰던 목까지 내가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려고 해. 술만 마시면 늘 입에 달고 사는 게 사과였지만 이렇게 진지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난 날을 후회하는 남편의 모습에 자신들의 처지가 무척 괴로워졌습니다. 젊은 날 남편을 처음 만났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 든든함. 술만 아니었다면 남편은 병원에 있을 것이 아니라 장 씨의 옆에서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가 되고 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해, 여보. 나를 용서해줘. 장 씨와 남편은 그렇게 한참을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러고 며칠 동안 장 씨는 생각에 빠졌죠. 아들과도 긴 상의를 했습니다. 2달 넘게 병원에서 금주했던 남편은 최근에 아들과의 통화에서도 미안함에 굉장히 힘들어했으며 다른 사람이 된 듯했다고 했죠. 또한 남편을 언제까지 그곳에 둘 수도 없기 때문에 장 씨와 아들은 남편을 퇴원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퇴원하고 거실에 앉아 서로 마주 앉은 장 씨와 남편과 아들. 식탁 위엔 빈 종이와 펜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각서를 써놓을란다. 무슨 각서까지 써요? 그래야 당신이랑 장수가 안심을 하지. 남편은 죽을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스스로 각서를 쓰고 지장까지 찍어서 벽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술을 안 먹으니 밥도 잘 챙겨 먹게 됐고 시커멓게 죽어있던 안색은 좋아졌죠. 여보, 빨래 내놓으면 내가 돌릴게. 설거지나 빨래도 부지런히 나서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장 씨는 근 40년 만에 살맛 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아들네와 왕래도 잦아졌습니다. 아들도 처음엔 걱정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안심이 되는 듯 했죠. 아들과 며느리가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겠다며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고 아들이 쓰레기를 버려주겠다며 다용도실에서 분리수거할 쓰레기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들이 다용도실에서 갑자기 술병을 들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술병이? 장 씨가 중얼거리자 남편의 얼굴이 헬쑥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게 말이야. 아버지! 또 술 드셨어요? 그러더니 아들이 집안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안방에서도 까지 않은 술병이 나왔고 TV 뒤 소파 밑에서도 술병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장 씨의 남편이 그동안 집안 여기저기에 술을 숨기고 장 씨가 외출한 사이에 몰래 먹고 있었던 것이었죠. 장 씨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더니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고 약속했잖아. 잘하면 되잖아. 그냥 한 잔씩만 마신 거야. 한 잔이 2잔이 되고 2잔이 3잔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문제 없었잖아. 남편은 억울해 보였습니다. 술을 마시고도 가정에 충실했으니 면죄부를 달라는 듯했죠. 장 씨와 아들이 비난하자 남편은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조금 먹은 거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몰아세워. 왜? 또 정신병원에 집어넣어 버리게? 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날 가둬버리고 싶었던 거 아니야. 각서까지 쓴 거 잊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먹는다잖아. 앞으로 문제도 안 일으킨다고. 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래요. 그럼 나는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사냐? 이 나이에 술도 내 맘대로 못 먹게 해. 그냥 죽을 때까지 내 맘대로 좀 먹다 가게 놔둬. 소리치는 남편을 보며 장 씨와 아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기뻐했던 것이 모두 허상 같았습니다. 다시 자신을 가둘 것인지 묻는 남편. 하지만 지금 남편의 모습을 보면 영원히 가둬둘 것이 아니면 병원은 임시방편일 뿐인 듯 했습니다.
그냥 저렇게 마음껏 술 마시게 두고 장 씨가 떠나야 할지, 또다시 치료를 해보아야 할지, 장 씨도 아들도 쉽사리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오셨나요? 그렇다면 노후에는 자식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으신가요? 나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겠다 다짐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나는 자식을 위해 어느 것도 아깝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글귀를 하나 읽게 되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봉양한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이다. 아마 50대, 60대, 70대라면 느끼는 바가 많을 듯한 문구입니다. 세상이 이전 같지 않아졌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자식에게 봉양받는 것은 기대도 못할 뿐더러 자식에게 등골이 빨리는 부모들이 지천에 널렸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청춘을 다 바쳤지만 청춘도 모자라 노년기까지 자식 부양에 바쳐야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 씨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5년 전이었습니다. 세 식구 살던 집에 홀로 남게 된 권 씨는 꼭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지만 그 또한 점차 적응이 되었죠. 오히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서만 맞춰져 있던 권 씨의 시간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만을 위해 쓰이게 되었습니다. 권 씨는 평생을 알뜰히 살았고 나이 70이 다 되도록 남편과 한 푼 한 푼 아낀 재산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장가 보낼 때 집 한 채 해주고도 노후에 쓸 돈은 남겨둘 수 있었죠. 또한 남편이 떠나며 남긴 보험금도 꽤 되었기에 늙어서 굶어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젊어서 고생을 많이 했어도 이 정도면 인생을 헛살지는 않은 듯 했습니다. 권 씨는 아들까지 출가시키고 나니 넓은 집에서 혼자 살 필요가 없어졌기에 권 씨가 태어난 고향으로 내려가 방 한 칸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렸을 적 동창들도 만나며 즐겁게 생활했죠. 그리고 통장에 넣어둔 돈으로 노후를 대비해 대출을 좀 더 받아서 원룸 건물을 한 채 사둘까 생각하던 차였습니다. 어차피 이제 큰돈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고 매달 나오는 월세를 받으며 살면 죽을 때까지 아들 도움 없이 살다 가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건물 한 채는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컸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관해 무지했던 권 씨는 아들과 상의하게 됩니다. 그것이 권 씨의 일생일대의 실수였던 것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선우 아빠한테 들었어요. 부동산 투자하신다고요. 부동산 투자까지는 아니고 그냥 작은 건물 하나 사서 월세 받으려고 했지. 아들과 통화한 다음 날 권 씨를 찾아온 아들 부부. 명절이 아니면 잘 오지도 않더니 웬일로 갑작스레 찾아온 며느리의 눈이 반짝반짝했습니다. 에이, 어머니. 요즘에 누가 부동산을 사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도 하고 관리해야 되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데 돈 있는 사람은 투자성보험 들어요. 그게 뭐냐? 보험회사에 다니는 며느리는 채권이니 펀드니 하는 어려운 말로 설명했지만 권 씨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엄마,
모르겠으면 그냥 선우 엄마한테 맡겨요. 그러면 몇 배로 불려서 받을 수 있으니까. 몇 배로 불려준다고? 그런 거 위험한 거 아니냐? 어머니, 위험하긴요. 제가 어머니한테 위험한 걸 권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 직원인데 그런 걸 모르겠어요? 하지만 권 씨는 그 제안이 전혀 달갑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재산 더 불려서 죽을 때 짊어지고 가랴? 그래도 어머니, 요즘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돈을 쥐고만 있으면 오히려 사라져버린다니까요. 어머니 노후까지 편하게 사시려면 그 돈 가지고 안 돼요. 됐다. 나는 돈 쓸 데도 없어서 보험이든 부동산이든 투자 안 해도 이 돈이면 앞으로 명 다할 때까지 다 쓰지도 못한다. 너희 물려줄 재산 때문에 그러냐? 자꾸만 투자를 권하는 며느리에게 권 씨가 말하자 며느리는 약간 기분이 상한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 저희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어머니 재산 불려서 평생 편히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부동산 사셔도 달라고 안 해요. 옆에선 아들이 며느리 눈치를 보는데 권 씨는 괜히 앉은 자리가 불편해졌지요.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투자하지 않겠다고 버티니 며느리는 화를 눌러 참듯 가방을 획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럼 전 가볼게요. 권 씨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며느리는 문을 열고 나섰고 아들은 간다는 말도 없이 안절부절하며 며느리를 쫓아나갔습니다. 권 씨가 그 꼴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지가 강아지도 아니고 쫄래쫄래. 웬일로 오라고 하기도 전에 며느리가 찾아왔나 싶었는데 결국 돈 이야기를 하려고 했구나 싶었죠. 얼마 전 남편 제사 때도 바쁘다고 못 온다더니 아들과 통화하고 하루 만에 불이 나게 온 것이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저녁밥도 먹지 않고 팩토라져 가버리는 며느리가 세상에 또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났나 싶었지만 그 다음날 며느리 없이 아들이 다시 권 씨를 찾아왔습니다. 또 어쩐 일이냐? 엄마, 어제 선우 엄마가 한 얘기 생각해 봤어요. 그 투자 얘기 말이냐? 안 한다고 했잖니. 그건 엄마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여러 부자 됐어요. 글쎄 엄마는 부자는 필요 없다니까. 왜 자꾸 이러는 거야? 건물 한 채 사서 나 죽으면 너 가져라. 내가 엄마 돈 때문에 이래요. 참 서운하네. 오히려 권 씨를 모정이 없는 매정한 사람 취급을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전혀 위험한 거 아니고 나중에 엄마가 낸 돈은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수익은 또 따로 받는 거고. 글쎄, 엄마는 그런 거 잘 모른다니까. 그니까 잘 아는 선우 엄마한테 맡기라는 거잖아요. 가족인데 엄마한테 안 좋은 일 할까 봐 그래요. 그건 당연히 아니겠지. 근데 그거 들면 선우 엄마한테도 좋은 거냐? 실적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좋죠. 집요하게 설득해대는 통에 결국은 권 씨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달라는 거야? 투자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도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은 있어야 엄마도 생활을 하지. 엄마 연금 나오는 걸로 쓰고 계시면 금방 불려서 드릴게요. 투자에 대한 불신은 있었지만 자식인 아들이 권 씨에게 해가 갈 일을 할 이유가 없기에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토라져서 가버리더니 다시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어머니 하고 부르는 며느리. 그 순간 권 씨는 앞으로도 시어머니 대접받으려면 돈은 꼭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며느리와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하려면 어디 가서 설명도 듣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물론 좋죠.
근데 들으셔도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큰 돈을 맡기는데 골치 아프게 그러지 마시고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아무 걱정 말고 계세요. 그렇게 권 씨는 며느리의 통장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 가면서 좀 더 투자하라고 전화해대는 통에 3번에 걸쳐서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돈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검소했던 권 씨이기 때문에 통장에 있던 돈이 없어졌어도 처음엔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몇 억이나 되는 돈을 맡기고 맘 편히 발 뻗고 잘 성격도 못 되어서 간간히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는 물었습니다. 어머니, 고수익이 나오는데 투자해서 이게 오르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금방 큰 돈으로 불릴 거라던 말과는 다르게 시간이 걸린다는 며느리의 말에 권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런 권 씨를 달래듯 아들과 며느리는 평소보다 살갑게 권 씨를 챙겼죠. 손자와 함께 주말에 외식도 하고 허리 아픈 권 씨가 걱정된다며 뜬금없이 안마의자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적적하게 살던 권 씨는 그런 아들 내외에 관심이 내심 좋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처음에야 그랬지. 돈을 가져간 지 1년이 다 돼가도록 수익이 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언제 얼마나 생길지 도통 말을 해주지 않으니 권 씨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권 씨가 불안해서 안 되겠다며 며느리에게 돈을 빼고 싶다고 넌지시 말을 꺼내보았습니다. 그건 안 돼요, 어머니. 지금 빼면 손해가 너무 커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투자를 안 하는 게 낫죠. 손해가 얼마나 되길래? 반토막 난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위험한 게 아니라더니? 위험해서가 아니라요. 아무튼 복잡한 게 있어요. 지금은 절대 빼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그렇다는데 한두 푼 하는 돈도 아니고 그냥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권 씨는 자주 어울리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골이긴 해도 땅도 있고 자식도 잘 키워 말년에 편히 살고 있는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창 이야기하던 중에 문득 친구와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게 되는 권 씨. 금귀걸이, 금팔찌 주렁주렁 하고 있는 친구에 비해 수수하다 못해 초라해 보이는 자신의 차림새가 창피하게 느껴졌답니다.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던 권 씨이지만 지금은 통장에 돈도 없고 나이 들어 벌이도 없기 때문에 예전보다도 아끼며 살게 되어 심적으로 위축이 되는 듯 했습니다. 전에 건물 산다고 그러더니 그것도 안 사고 왜 이렇게 후줄근하게 사는 거야? 그 돈 꽉 쥐고 있다 관까지 들고 갈 거야. 친구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권 씨는 차마 웃으며 받아치지 못했고 이번에 제주도로 놀러 가는 거 말이야. 친구 여럿이서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우는 말에 여행 비용이 부담된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단칸방에 살며 검소하게 사는 권 씨를 가까운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모르는 사람이 보았을 땐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가난한 노인일 것이기에 권 씨는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가고 권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봐도 상관없으니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불같이 화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빼면 손해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투자하셨으면 믿고 기다리셔야지. 왜 자꾸 돌려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돈 훔쳐갔어요? 그게 아니라 그 돈이 언제까지 묶여 있어야 되니? 어느 정도 돈이 나와야 내가 생활을 할 것 아니냐? 어머니 연금 받고 계시잖아요. 그게 몇 푼이나 된다고 그러냐?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아? 선우 아빠가 용돈도 드리는데 왜 그러세요?
아들이 주는 용돈이라고 해봐야 생일이나 명절 때 봉투에 조금씩 넣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특별한 날이 1년에 몇 번이나 된다고 그 돈으로 생활하라는 건지 기가 막혔습니다.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겠다. 나는 투자고 건물이고 이제 다 필요 없다. 그냥 그 돈 쓰다가 죽을련다. 어머니는 그냥 저를 못 믿으셔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다 못마땅하신 거죠? 그런 소리가 아니잖니. 이만 끊을게요. 권 씨가 미처 뭐라 대꾸하기도 전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미 끊겨버린 전화기를 붙들고 있던 권 씨는 꼭 귀신에라도 홀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화를 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안 있어 아들에게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선우 엄마한테 뭐라고 했길래 그래요? 뭐라고 하긴? 그냥 나는 내 돈 돌려받고 싶다고밖에 안 했다. 엄마 돈 제대로 불려준다고? 애엄마가 몇 날 며칠 얼마나 고민했는데요. 왜 자꾸 돌려달라고 하세요? 선우 엄마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왜 안 하던 시어머니 노릇을 하시고 그러세요? 아니, 내가 무슨 시어미 노릇을 했다는 거냐? 권 씨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가 며느리 돈을 달라고 강짜를 부린 것도 아니고 손해를 봐도 좋으니 내 돈을 받았으면 한다는데 이게 아들까지 전화해서 시집살이가 어쩌고 할 문제인가 싶었죠. 둘 다 권 씨 탓이라 그러니 자신이 정말 나쁜 시어머니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우 엄마 실적에도 페널티가 있어서 안 좋단 말이에요. 당연히 서운하죠. 그런 건 나는 말을 안 하니까 모르지. 내가 목돈 들어갈 일이 있어도 쓰질 못하니까 하도 답답해서 그랬지. 엄마가 목돈 들어갈 일이 무슨 일인데 그래요. 이따가 선우 엄마한테 전화 한 통화 해주세요. 울고불고 난리네. 도대체 자신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지 권 씨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아들이 야속했습니다. 권 씨도 자존심이 상해서 아들과의 전화를 끊고 며느리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몇 번은 권 씨를 설득하더니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았고 아들 내외와 손자는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자 손자도 보고 싶고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과 괜히 돈 때문에 멀어지나 싶어 권 씨가 먼저 며느리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우 엄마야,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해서 기분 많이 상했니? 아니에요, 어머니. 다 잊었어요. 며느리는 새초롬하게 대답했고 권 씨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네가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지. 내가 앞으로 그 얘기는 안 꺼내마. 네, 제가 잘 관리해서 어머니 금방 부자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그렇게 다시 아들 내외와 연락을 하게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결국엔 권 씨의 돈도 찾아오지 못했기에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친구들을 뒤로 한 채 권 씨는 외출을 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아까워서 그 좋아하는 과일도 안 사 먹고 가스비 걱정에 춥게 살고 전기세 걱정에 덥게 살았습니다. 나이 들어 편히 살려고 젊어서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다 늙어서 이게 웬 고생인지 모르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권 씨는 여동생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던 중 여동생이 권 씨에게 아들 내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언니는 좋겠어? 뭐가 좋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잘 나가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딸이 그러던데. 핸드폰으로 사진 보여주면서
요즘 해외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고 그런다고. 권 씨는 요즘 사람들이 하는 인터넷 같은 건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동생의 말을 얼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에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그 왜? 요즘 애들 핸드폰에다가 사진 올리고 그러잖아. 이번에 하와이 갔다 왔잖아. 뭐, 한두 달에 한 번은 꼭 가는 것 같다고 그러던데? 언니도 같이 간 거 아니야? 은근하게 묻는 동생의 권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니는 놓고 갔어? 들어보니까 요즘 먹고 살 만한 것 같은데 하나밖에 없는 엄마는 왜 안 모시고 갔대? 놓고 가긴. 내가 외국은 가기 싫다고 그래서 안 간 거야. 나는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다. 그래? 난 또 우리 조카를 부르자 만들 뻔했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권 씨는 대충 대화를 얼버무리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권 씨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 아들네는 해외여행 다니며 호화스럽게 지내고 있다는 말에 심장이 벌렁벌렁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면 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권 씨에게만 알리지 않은 것도 괘씸했죠. 자신이 힘들다고 아들네도 힘들게 지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조금만이라도 부모를 돌아보았다면 그러고 다니지는 못했을 것 같았습니다. 또다시 투자했던 그 돈이 생각났지만 다시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기로 며느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한 입으로 두말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나는 힘든데 너네는 왜 잘 지내냐 하는 것 같아서 나서서 따지지도 못했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 결국은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너네들이라도 잘 살면 됐다. 그러다 얼마 안 돼서 권 씨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손자를 데리고 아들네가 권 씨네 집으로 온다기에 일찍부터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며느리에게 생일상을 받는다던데 바쁜 며느리한테 그런 걸 시킬 수는 없었죠. 갈비찜이며 잡채며 갖은 음식들을 해놓으니 아들네 식구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생일날 아들네가 빈손으로 방문한 것을 보니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흔한 케이크 하나 없이 밥상에 앉아 밥을 먹다가 며느리가 슬며시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권 씨는 선물이 없어 내심 실망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멋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냐? 어머니 생신이시잖아요. 조금 넣었어요. 아니, 뭐 이런 걸 다 준비했냐? 그냥 오면 됐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권 씨는 기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죠. 권 씨는 슬그머니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권 씨가 저녁상을 차리기 위해서 장을 본 금액만 해도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봉투에 들어있던 액수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말 한 짝만 선물해줬어도 기쁘게 받았겠지만 봉투를 주며 하는 며느리의 말이 아프게 권 씨를 찔렀습니다. 어머니, 너무 조금 담았죠? 죄송해요. 요즘 선호 학원비 때문에 생활비가 빠듯하네요. 자식 키우기 참 힘들어요. 그쵸? 웃으면서 내뱉는 말이 권 씨에게는 참 설득력 없이 들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해외여행 갈 돈은 있고 1년에 한 번뿐인 시어머니 생일날엔 아이 학원비 때문에 10만 원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 동생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오히려 안쓰러워서 뭐라도 더 챙겨주려고 했을 텐데. 권 씨는 며느리가 하는 말이 빈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 않고 줬다면 기쁘게 받았을 텐데 괜한 핑계로 권 씨의 마음을 더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며느리는 목이며 팔이며
걸칠 수 있는 모든 곳에 번쩍번쩍 장신구를 걸치고 있는 것도 참 모순적이었죠. 요새 그렇게 힘드냐? 그렇죠.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니까 과일 하나 사 먹기도 벌벌 떨린다니까요. 그래. 그래서 나도 요새 보일러도 안 틀고 전기장판도 안 튼다. 어쩐지 집이 너무 춥네요. 저희가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 가습이라도 내드려야 할 텐데. 죄송스럽네요. 알면서도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에 권 씨는 속으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욕실로 들어온 권 씨는 세면대 양옆을 짚고 서서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속에는 늙고 초라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나이에 돈 때문에 서름을 느껴야 하나 후회스러웠습니다. 자식 눈치, 며느리 눈치 보며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권 씨는 한참 만에 욕실에서 나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안 되겠다. 내 돈 받아야겠다. 아니요, 엄마. 또 그 얘기예요? 다 끝난 얘기잖아요. 네, 어머니. 지금 빼면 반도 못 건져요. 아니, 반토막 났어도 좋으니까 그 돈 내가 쥐고 있어야겠다. 그러자 갑자기 분위기가 험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콧바람을 씩씩거리고 있었고 아들도 난감하게 권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100년, 200년 살 것도 아닌데 그냥 남은 돈 다 쓰다가 죽으련다. 생활이 힘들어서 그러세요? 저희가 다음 달부터는 생활비 좀 보탤게요. 아니, 필요 없다. 너희한테 손 벌릴 생각 없으니까 그냥 그 돈만 다시 다오. 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못 믿어오세요? 이전 같았으면 며느리의 저 말에 화들짝 놀라 부인했겠지만 이번에는 권 씨도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그 투자했다는 내역서라도 보여줘라. 지금 얼마가 남았는지 확인해보고 찾아와야겠다.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결국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증거든 뭐든 내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엄마,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이러다 사람 잡겠네. 아니, 내가 무슨 사람을 잡았다는 거니? 지난번부터 왜 자꾸 나를 나쁜 어미를 만드냐? 내 돈 내가 보여달라는 게 그게 무슨 잘못이야? 그만하세요. 다음에 다시 얘기해요. 그러더니 밥 먹던 손자를 일으켜 아들 부부가 나가버렸습니다. 쾅하고 울리는 문 닫히는 소리에 권 씨도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권 씨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돈이 얼마가 남았든 상관이 없다는데 이렇게 꽁꽁 감추고 보여주지 않는 것을 보니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밥상 가득 차려진 음식들을 홀로 치우면서도 정신은 딴 데 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9시가 되자마자 며느리가 일하는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권순여 앞으로 무슨 투자보험? 그런 게 가입되어 있는 게 있나요? 어떤 것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정확하게 몰라서 물으니 고객센터는 본인 확인을 하고 다른 부서로 연결하고 또 다른 부서로 연결하더니 한참 만에야 대답을 들려줬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정보로는 고객 등록이 안 되어 있으시네요. 네? 그럴 리가요. 보험 말고 무슨 투자한 것도 없나요? 저희 고객이 아니십니다. 그럼 김미영 이름으로는요? 그 회사 직원인데. 다급하게 며느리의 이름을 말하자 개인정보가 어쩌고 하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대답만 앵무새처럼 듣고 끊었습니다. 분명히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의 투자성 보험에 가입한다고 했는데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 권 씨는 상황이 크게 틀어졌음을 깨닫고 심각해졌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뭐가 어찌됐다 설명도 없었던 게 이런 이유였나 싶어 권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회사에 있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 씨는 퇴근할 시간쯤 되어 버스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갑작스럽게 방문한 권 씨를 보고 아들과 며느리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말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내가 오늘 선우 엄마 회사에 전화를 해봤다. 다짜고짜 말을 꺼내자 둘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보아하니 권 씨가 무슨 이야기를 꺼낼지 짐작하는 눈치였죠. 신락 같은 희망으로 며느리가 오해라고 말해주기를 바랬는데 그들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내 돈 어디 있니?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내 돈 어딨냐고 물었다. 권 씨가 화를 내자 며느리가 그제서야 머뭇머뭇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 돈을 받고 나서 급히 돈 쓸 일이 생겨 일부를 사용했다는 아들 부부. 그리고 나머지로 투자를 해서 쓴 만큼 채워 넣으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손자 선우의 어학연수 비용을 좀 더 꺼내서 쓰게 됐고 여행을 가게 됐고 나중에는 차도 새로 샀고 결국엔 제 돈처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은 얼마라도 있을 것 아니냐? 다음 학기에 선우가 유학을 가기로 했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서 그거 냈어요. 근데 엄마 돈 뺏어가려던 건 절대 아니고 갚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고 뭐고 신용도 안 했다는 것 아니냐? 나중에는 애미한테 뭐라고 거짓말을 하려고 한 거니 도대체? 거짓말이 아니라 잠깐 빌려 쓸 생각이었어요. 차라리 선우 유학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태달라고 하지 그랬냐? 그건 엄마가 건물을 산다 그러길래. 권 씨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너희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엄마 아빠가 평생을 모은 돈이야. 그리고 아빠 목숨값이기도 하고 그걸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썼다는 거냐? 결국 그 돈을 다 너희 호의호식하는 데 썼다는 거 아니냐?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 우리 선우 잘 가르쳐 보려고 그런 거야. 선우 핑계 그만 대라. 여행 다니면서 사치하고 그 돈 쓰면서 애미 얼굴 떠올리긴 했냐? 애비는 생각 안 나드? 어머니, 솔직히 저희는 돈 나갈 데가 너무 많지만 어머니는 돈 쓸 데가 많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손자한테 투자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나요? 나중에 선우가 잘 되면 할머니 챙겨드리겠죠.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거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저희가 다른 데 쓴 것도 아니고 자식 잘 되는 일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자기 자식만 잘 되면 부모는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 너희 인생만 있냐? 부모는? 내 인생은 인생도 아니더냐?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저도 자식 키워보니까 내 자식이 귀한데 어머니는 꼭 저희한테 주는 게 아까우신 것 같으니까요. 말끝마다 자식 하지 말아라. 부모 속이고 부모 돈 뺏어간 건 내 자식 아니다. 그리고 네 자식 귀한 줄 알면 부모 귀한 줄도 알아라. 남은 건 빈 통장과 단칸방밖에 없는 권 씨는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모실게요. 권 씨는 속에서 불이 나는 듯 했습니다.
내가 언제 나 잘못이라고 한 적이 있냐? 내가 너희한테 나 좀 부양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말이야. 이런 아들 부부가 권 씨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고, 그럴 수 있다고 한들 권 씨는 그런 삶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 씨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평생을 돈 한 푼 맘껏 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 돈도 결국엔 권 씨가 죽으면 몽땅 아들 것이었을 텐데, 다른 누구도 아닌 아들이 자신을 속여 끝내 부모의 노후를 팔아 자기 자식의 미래를 산 것이 통탄스러웠습니다. 엄마, 어차피 나중에 물려줄 유산을 지금 미리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 이미 사라져 없는 돈. 유산 줬다고 생각하마. 우리는 더 이상 부모 자식이 될 인연이 아닌가 보다. 나도 너희한테 자식의 도리를 바라지 않을 테니 너희도 내 도움은 바라지 말고 앞으로 각자 그렇게 살자. 뒤돌아서는 권 씨에게 아들은 그러면 앞으로 손자를 못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지만, 권 씨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권 씨는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속아 이 지경이 된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모습에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었죠. 한편으로는 누구를 탓하겠나 싶기도 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들을 저렇게 키운 것도 결국 부모인 권 씨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권 씨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빈털터리가 되어 살아갈 날이 막막해져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